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이 인상의 끝자락은 과연 어디일까? 12월 FOMC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원론적인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나온다면 저는 엄청나게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려가 이런 위험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는 없다. 네, 빈센트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업라이즈의 빈센트입니다. 그간의 소속이 좀 바뀌셨군요. 네, 그동안에 적이 좀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빈센트님 오시면은 네. 어떤 내용을 다룰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급변한 세계 경제, 그 다음에 경기 침체냐, 아니면 물가 상승률이 어떠냐, 이런 매크로 이슈가 상당히 좀 어지럽잖아요. 네.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또 어떤 또 인사이트를 가져가야 되는지, 또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다뤄볼 텐데, 오늘은 좀 특별하게 대담 형식으로 좀 네.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저 역시 좀 의견을 내는 네, 좀 네. 색다른 방법으로 진행을 할까 하니까 그렇다고 끄지 마시고요. 네, 오늘은 제가 좀 배우러 왔습니다. 더 부담스럽네. 아무튼 간에 그런 식으로 진행할 테니까 좀 색다른 컨셉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일단 질문을 드리고 빈센트님이 네. 의견 말씀하신 다음에 네. 저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근 금리 인상 조절론, 이게 이제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죠.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촬영 일자 기준으로 바로 다음 주에 네. CPI 발표도 있고 FOMC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관전 포인트를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한국 시각으로 목요일 새벽 3, 4시, 네, 12월 맞아요, 네. FOMC가 예정돼 있습니다. 컨센서스는 그동안 미국의 연준이 중앙은행이죠. 75 베이스 포인트를 4번 연속 올렸다가 네. 이번 12월에는 그 속도를 조금 늦출 것이다. 이미 파월 의장이 브룸키스 연구소에서 열리는 포럼에서 얘기를 했어요. 속도 조절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유는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요. 미국 경기가 녹록지 않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금리 꽤 가파르게 올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속도 조절을 하고 전후 좌우를 보자라는 얘기이고요. 그 이면에 아까 레양님이 12월, 그러니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그 전에 발표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기준이지만 피크아웃하고 있어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의 컨센서스도 전년 동월 대비 7% 초반까지도 좀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12월 FOMC에서는 속도 조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관전 포인트는 역시 프로젝션이에요. 분기 말마다 미국의 연준은 전망치를 발표되고 또 점도표도 발표되는데, 이번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요,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서 미국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이 인상의 끝자락은 과연 어디일까? 그것을 전망치와 더불어서 연준위원들이 하나하나씩 자기 의견을 반영하는 점도표, 그 점도표를 통해서 과연 금융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5.25%를 넘을 것인가? 그것이 초미의 관심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12월 FOMC의 하이라이트는 터미널 레이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궁금했던 것은 대부분 이렇게 시장들이 보고 있거든요. 금리 속도 조절 될 거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12월 FOMC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년도 2월에 있을 첫 FOMC예요. 왜냐하면 12월 FOMC는 이미 네. 경기가 미국도 녹록지 않다, 또 인플레이션도 피크아웃 됐다, 더구나 파월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이상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히 말을 바꾼다는 건 완전 쇼크이고요. 예상대로 나올 것 같은데, 금융시장은 좀 더 미래를 선반영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12월 FOMC보다는 내년 FOMC가 언제 처음 있지라고 보니까 한국 기준으로 2월 2일쯤 있더라고요. 2월 초에 있는 FOMC에 끝나자마자는 금융시장은 관심이 있을 거다. 과연 이번에 50 베이스 포인트의 금리를 올린다면, 이것도 가정이지만, 네. 과연 2월 달에는 어떨까? 똑같이 50bp가 아니면 25bp가? 그거에 대한 초미의 관심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때요, 레형님은? 좀 더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긴 한데, 네. 제가 CME 그룹에서 이제 컨센을 제시를 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2월 같은 경우에는 25bp, 네. 50bp 그 확률이 거의 비등비등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점도표가 공개가 되는데, 정말 그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로 그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지, 네. 그 확률도 보면은 지금 한 5월 기준, 보통 네. 이제 상반기까지 올릴 것이라고 전반적인 컨센서스가 그렇잖아요. 네. 5월 기준으로 보니까
5.0에서 5.25 이게 한 40%가 조금 넘고 네. 그다음에 4.75에서 5.0 네. 여기가 한 30 몇 %인가 그렇더라고요. 네, 지금 네. 현재 수준으로. 네. 그래서 사실 이 중립금리 상단이 어디냐. 네. 그래서 만약에 4.75에서 5.0 네. 이쪽에 뭔가 더 많이 몰려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 환호하면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5.0에서 5.25 같은 경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약간 시장에서 예상했던 컨센서스 그 확률이 가장 높은 쪽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 이것보다 높아진다라고 네. 하면은 또 충격을 좀 먹을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 일단 전도표상에서는 그렇고 그 다음에 또 파월의 기자 회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또 입장문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막 질문 받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근데 항상 그 요 근래 FOMC 때 파월의 기자 회견 이후에 다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론은 이제 불확실성인 것 같아요. 명확하게 이제 뭐 금리 언제까지 올린다 그게 아니라 항상 기승전결 데이터 디펜던시 봐가면서 올린다. 그리고 물가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걸 잡는 게 최선이다. 원론적인 입장만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끝나고 나오는 기자 회견에 대해서 약간 그 금리 상단에 대한 불확실성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약간 좀 예전 FOMC와 다르게 네. 좀 긍정적인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에 앞서서 중요한 거는 일단 점도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간에 그 파월의 발언에 따라서 내년 2월이라든지 그쪽 FOMC 또 방향성이 또 중요해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기자회견 이후에 시장의 온도차가 좀 달랐던 것은 사실 파월 의장은 원론적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정확한, 아주 명확한 근거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당연한 것이죠. 더구나 하방 경직성이 있는 미국의 임금 상승률이 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피크아웃, 즉 기저효과 때문에 약간 내려오는 거지 오히려 레벨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개선됐다 그래서 섣불리 이 비둘기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에서 속내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기자의 응답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이 원하는 속도 조절에 좀 더 부각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끝나고 나서 금융시장은 지금의 속도 조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또한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막 환호했다가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별로 달라질 게 없었네? 그런 되풀이가 이번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하고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지금 금리가 4.4% 밑으로 깨졌고요. 네. 5년물 금리는 3.6%, 또 2년물 금리가 한 4.2%예요. 네. 그러면 이것도 전망이지만 12월 FOMC에서 50bp 금리를 인상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이 4.5%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시장금리는 전부 다 적어도 2년 안에는 다 금리 인하한다는 것에 지금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속도 조절에 대해서 이전보다 시장이 훨씬 더 프라이싱 됐을 거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원론적인 얘기를 기자회견에서 나온다면 저는 엄청나게 충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금리도 약간 좀 확 반등할 것 같고 네. 최근에 좀 빠르게 국채금리 내려왔잖아요. 맞습니다. 생각보다 빠르게.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반대로 움직이지 않을까. 금리는 오르는데 또 주식시장은 또 하락하거나 맞아요.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사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의견을 드리자면은 뭐 이건 뭐 제 생각이긴 한데 네. 뭔가 약간 FOMC에서 시장이 좋아할 만한 뭐 통화 정책 관련된 이벤트가 나와도 제 생각엔 약간 단기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유는요? 그 방금 말씀하신 거기서 힌트가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시장금리 자체가 아시다시피 많이 내려왔잖아요. 특히나 이제 역전 현상은 더 커진 상황이고 네. 그 얘기는 즉슨 이제 시장의 시선이 뭐 단순히 이제 긴축 완화냐 뭐 상단이 어디냐 거기에서 점점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지금 이전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끝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표되는 다양한 경제 지표, 그 다음에 또 12월 한 말 정도에 마이크로니 실적 발표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또 실적 시즌이란 말이죠. 시즌이죠. 네. 여기에서 이제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다시 조금 엄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경기 침체의 뭐 초입 국면이다 아니면 이미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데 저는 이미 미국은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미 들어갔다. 네. 네, 제가 갖고 있는 모형이 하나 있는데요. 매크로 레진 모형이라고 해서 OECD 경기 선행지수를 갖고 각 국가의 경기 침체 여부를 판별해요. 2022년 9월 말 기준으로 미국은 경기 침체 초입 국면에 이미 진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후에 벌어지는 FOMC 또한 연준의 행태를 해석하다 보면 미국에서도 월가 내에서도 곧 올 거다 아니면 오지 않을 거다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분분하지만 제가 보는 데이터와 통계에 의해서는 이미 왔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런 위험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일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생각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중국의 방역 네. 정책 완화. 네. 사실 뭐 170이라든지 뭐 그런 걸 하면서 네. 약간 컨센서스가 양회 때까지는 네. 3월에 있을 그 이벤트까지는 네.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고수할 것이다라고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근데 약간 변수가 생겼죠. 그러면서 속속들이 지금 완화 정책을 꺼들면서 이러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회복되면서 생각보다 이 글로벌 경기가 좀 덜 침체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네. 그 중국의 방역 완화 네. 어떻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카타르의 나비 효과죠. 네, 월드컵 때문이에요, 이건. 아, 제가 봤을 때는. 어, 네,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었고요. 네. 중국이 저는 내년에 상당히 중요한 변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컨센서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내년 3월 말까지 유지한다. 네. 양회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좀 균열이 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뭐 오늘자 기준으로도 중국의 PPI 증가율이 여전히 디플레이션 압력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 경기가 둔화되다 보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수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했던 국가들이 중국의 디플레이션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좀 덜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올 한 해 동안 중국이 유동성을 엄청 풀었습니다. 맞아요. 네. 다른 국가들은 서둘러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빨아들였는데 중국은 오히려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지준율을 인하하고 낮추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어느 한 곳에 그냥 스퀴즈 돼 있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풀린다? 그러면 저는 내년에 글쎄요, 뭐 판의 변화, 신냉전 시대 이전과 달리 중국이 전 세계에 뭐 공장 역할을 하지 못한다라는 부분도 분명 있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효과는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중국 경제가 괜찮아지는 게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한번 좀 부추길 수 있어서 저는 내년도에 이 중국 경제를 인플레이션과 연결해서 좀 주목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뭐 인플레가 일어나는 것 자체가 경제가 그만큼 좀 화랑이 된다 그 네. 말이기 때문에 둘을 따로 분리해서 볼 수는 없죠, 사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완화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네. 일단 완화 정책으로 간다라는 가정하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약간 시장이 좀 앞서 나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이제 완화한다고 하면서 뭐 국내 주식 같은 경우도 약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네. 받았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좀 브리핑하는 걸 보면은 뭐 중국의 뭐 방역 완화 정책으로 약간 좀 뭐 위험자산 선호 심리 그런 네. 것도 유입되면서 반등을 했다는 이런저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완화한다 그래서 바로 살아날 거라는 생각은 좀 너무 좀 섣부르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니까 한 2차 이상 접종률, 60대 네. 이상 같은 경우에는 70%가 안 되고 80대 같은 경우에도 한 1차 접종률은 또 80%가 안 되고 3차 접종률 같은 경우에는 또 40%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속도가 더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뭐 영국이라든지 뭐 우리나라든지 비교해봐서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라는 관점에서 방역을 해제한다라고 한다면은 의료 인프라도 사실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진자 증가 플러스 사망자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뭐 몇백만 명씩 나올 수가 있잖아요. 중국은 아시다시피 인구 다마가 다르기 때문에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중간중간에 그래도 약간 좀 그 연착륙이라고 하죠. 네. 한 번에 확 푸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방역 완화 기조가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주식시장은 막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네. 제 생각에는 뭔가 이 중국에서 이런 방역 완화로 인해서 뭔가 소비 진작이라든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내년 직후가 아니라 한 하반기. 그 하반기, 네, 뭐 네. 하반기라든지 아니면 네. 빠르면은 뭐 한 2분기 말 정도나 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저랑 뷰가 비슷하세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저도 뭐 미리 좀 말씀드리면 미국 기준으로요. 뭐 미국이 전 세계 경제를 선도하니까요. 지금부터 내년 한 상반기 이른 가을까지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압력이 좀 높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가가 크게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 한 연말쯤에는요.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 압력이 되게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로 중국의 경기를 보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도 완화 정책을 핀 다음에 1차, 2차, 3차 변이 코로나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났는데 이 중국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아마 지금 생각에는 내년 한 연말쯤, 하반기, 한 3, 4분기 후반쯤에
개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근데도 뭐 모르죠. 항상 변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년도 어쨌든 중국 경제의 이 개선 여부가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레양님이 말씀 주시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이 진단키트 관련돼서 네. 어떤 백신 관련돼서 좀 시들하잖아요. 시들하죠. 네. 근데 혹시 중국이 또 검사를 이렇게 왕창 해버리면 아, 그렇겠네요, 진짜. 네. 생각보다 이거 꺼짐부터 다시 보자? 뭐 그런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왜냐면 한국도 중국이 10억 명 이상 된 인구가 지금 몇 번을 봐야 됩니까? 몇 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물량, 뭐 그동안 재고가 있었다면 재고가 다 소진되는 아니면 또 다른 모멘텀? 네. 이 좀 테마로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좀 드네요. 그러네요. 근데 이거 뭐 장투용은 아닌 것 같고, 이제 반짝해서 네네. 또 순식간에 뭐 이렇게 오를 수 있다. 네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좀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연준은 과연 네. 좀 언제 피봇을 선언할 네. 것인지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매우 좀 중요한 건데요. 그래도 이런 질문이 이제 나오는 것의 배경에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죠. 이전보다는. 네. 피보팅의 정의는 사실 농구할 때 피벗은 축을 중심으로 방향을 180도 전환해서 득점 올리는 걸 피벗이라 하니까 그동안에 금리 인상이 있었으면 이제는 금리 인하가 아니면 피벗이라고 할 수 없겠죠. 근데 저는 결국 피벗의 그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되는 것도 약한 피벗의 한 가능성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물론 사전적으로 피벗이 정확하게 중단이 피벗이라 할 수 없겠지만 이미 중단한다는 것은 금융시장은 그 넥스트인 피벗의 프라이싱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갑작스러운 것보다는 중간에 어쨌든 포즈를 하고 피벗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부터 저는 두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미국의 경기 침체 압력이 연준을 흔들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 디스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전월 대비 기준으로 마이너스를 얼마나 찍을 것인가. 그 두 가지의 교집합에 있어서 연준은 피버팅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저는 빠르면 내년 3월 FOMC 전후 아니면 가능성 높은 건 2분기 때. 아마 내년 3월 달에는 금리 인상을 하는 조심스럽지만 마지막 FOMC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처음에 금리 인상을 했죠. 네. 그러니까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하는 그리고 전후 좌우를 보는 근데 그때쯤 되면 지금 수준의 금리의 레벨이 미국 경제를 빠르게 억누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제 모형은 이미 침체에 빠졌으니까요. 최근에 주택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또 신규 수주의 큰 폭의 하락 등을 놓고 보면 미국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도 들고 오늘 말미에 좀 얘기를 드리겠지만 미국은 딱 하나거든요. 소비가 괜찮다. 고용이 괜찮다. 근데 그것도 통계 왜곡이 많아요. 일단 가처분 소득 대비 저축률은 크게 하락했고요. 네. 고용 지표가 왜곡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걸 맞죠? 약간 아카데믹한 건데 편집할 때 이렇게 3D가 있으면 좋겠는데 미국의 노동 통계국이라는 데서 고용 지표를 발표해요. 근데 고용은 우리 흔히 고용의 헤드라이트 지표라는 게 실업률하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입니다. 신규 취업자 수. 그러니까 매월 얼마나 신규로 고용이 되느냐. 근데 이 두 개를 수집하는 샘플링이 완전히 달라요. 실업률은 가계조사입니다. 가계한테 하나하나 물어봐요. 그리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은 사업장한테 물어봅니다. 기업들한테. 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샘플링이 다른 거고요. 가계조사는 한 6만에서 7만 명 정도의 샘플을 갖고 조사해요. 근데 사업장 조사, 기업 조사는 한 13만에서 14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많은 수의 표본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이 응답의 차이가 거의 3배가량 벌어졌어요. 그래서 실업률은 엄청 낮게 나오고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의 증감도 꽤 괜찮게 나오는데 이게 뭔가 왜곡이 있다라는 시선이 많아요. 그래서 그 원인은 각각 조사가 좀 다르다는 거. 근데 가장 큰 원인인 겁니다.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는요. 정말 비농업 부분에 관한 농업을 제외하고 그렇죠. 정부를 제외하고 이 비농업 부분한테만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장한테만. 근데 가계조사는 농업 부분, 그다음에 그 이와 자영업자 모든 걸 다 총망라하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거든요. 그렇다면 코로나 이후의 구조적인 변화는 오히려 가계조사의 샘플링이 좀 더 가시성 있게 반영하는 거 아닌가? 오히려 사업장은 약간의 그런 혼선된 코로나 이후의 구조적인 변화를 지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리도 그렇지만 프리랜서들이 많아졌고 엔잡러들이 많아졌거든요. 근데 엔잡러들이 만약에 엔잡러가 하나 있다고 보자라고요. 가계조사한테는
실업자로 엔점라가 아니면 내가 직업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체크하지만 사업장은 내가 엔점러가 직업이 2개면 각각 2명의 취업자로 응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벌어졌던 이 구조적인 변화들을 아마 가계조사는 지금 반영을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업률이 낮은 겁니다.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증감이라든지 이 기업조사는 오히려 오버밸류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미국 고용이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다라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이 소비의 버퍼라는 저축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고용조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조사 자체의 특성과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고용이 좋다라는 것도 약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연준의 피버팅은 아마 내년 2분기가 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피벗을 금리를 인하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앞서서 우리가 중국 이슈를 살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 실적 관점에서 본다면 3분기부터 확실하게 좀 둔화세가 보였고 에너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YOY 기준으로 본다면은 예전에 와도 못한 상당히 좀 저조한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라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최소 한번 그렇게 가믹 사이클이 나오고 하면은 1년 정도 가잖아요. 네. 1년 정도 가긴 가는데 만약에 이제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이 경기 회복이라든지 그런 이벤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완충작용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만약에 연준의 그런 금리 인하 스탠스가 빨리 나오기 위해서는 그만큼 경기가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변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은 어느 정도 올려놓고 상당 기간 좀 지속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사실 지금 상황에서 제 생각에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까?라고 얘기하는 건 시기상조인 것 같고. 피버팅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고려될 변수가 여러 가지가 남은 거죠. 사실 그 변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게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가시적으로 이제 금리를 언제 인하할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금리 인사는 언제 중단할 것이냐. 그 부분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면 이제 3월이고요. 늦으면 5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점도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면서 판단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레양님이 잘 말씀 주셨는데, 그러니까 통계를 역사적으로 보면요, 보통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고 나서 한 14개월 정도의 지속 기간이 대부분 평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거의 데이터를 지금의 이제 투영해 보면 상당 기간, 왜냐하면 인플레이션도 높기 때문에 높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인데. 저는 미국 경기가 녹록치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약간의 변화 가능성을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